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보수 나갈 차례죠. 휴가 때 중개사법 하셨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해보면 딱 알아요. 이번 주부터 학원별로 이제 틀리기 시작할 것 같은데, 학들이. 자, 그럼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약집은 57쪽이에요. 이론을 먼저 보죠. 이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며 언제 소멸되는지 이걸 정확히 구분해 놓으시는데 소멸 외에는 잘 묻지 않습니다. 자,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데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중개 보수청구는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바로 발생합니다. 행사는 거래계약 체결 시 행사합니다. 중개 완성되면.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면 소멸은 개공의 고의과실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됐다. 이때는 소멸이에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어, 무효가 됐다. 그럼 이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없고요. 자, 그다음 중개보수의 한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의 한도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꼭 기억하시고 주택이 아닌 물건이에요. 이건 국토부령으로 그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꼭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 조례로 지금 현재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이때 물건이 오피인지 가 아닌지 이렇게 이제 구분했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전용 면적 기준 몇이다? 85제곱미터 이하야 되죠. 전용 입식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는 매매 교환 계약이었어요. 그러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0.5%가 최고 한도고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 0.4%. 기억하고 있죠? 이거 일방 한도죠.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이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그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 상가, 토지,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야. 이것은 단일 한도체로 합니다. 매매교환, 임대차랑 거래 이용 구분이 없고요. 금액 구분도 없어요. 구분도 없이 일방채고 몇 프로? 0.9%. 그럼 만약에 토지 임대차를 중개했거든요. 그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로 1.8%까지 받을 수 있죠.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과 주택이 아닌 물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개보수표를 게시를 할 때 주택이 아닌 물건은 자기가 받을 한도를 이 한도 내에서 명시하여 게시하고 게시된 율을 초과해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도조례가 세부 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는데 그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표는 그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가죠. 주택이었거든요. 매매 교환가액이 15억 이상이었어요. 최고 얼마? 0.7%. 이건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차였어요. 주택의 임대차였다. 임대차 등은 거래 금액이 15억 이상이었다. 그럼 최고율이 0.6%. 기억하고 있죠?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교재 50, 요약집 50.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방한도 체계니까 이 산출된 부수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각각 받을 수 있다. 다음, 이거 엄청 잘 묻는다고 했어요. 주택 소재지 시도조례와 중개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어요. 뭘 기준한다? 사무소 기준으로 통일한다. 맞죠? 이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갑니다. 주된 사무소가 아니에요. 그 분사무소를 찾아봤으니까. 그다음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복합 건물이에요.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럼 뭘 적용한다?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에 대해 주택 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상이냐 미만이냐 구분하자고 그랬는데 주택과 상가 면적이 같았어요. 같다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이거 꼭 해주시고 자, 그다음 이제 겸업은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법인의 겸업을 얘기하는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이게 판례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료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한도에 포함돼 있다 별도다. 별도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 계산식인데 일단 거래 금액의 유율 곱하고 산출액이 나오면 그 한도액이
자, 주택은 한도액과 비교하여 항상 적응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이때 거래금액 기준, 매매는 매매대금을 하면 되죠. 이때 점유계정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 점유계정은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 함께 했다. 그럼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팔고 임차인으로 주저앉은 거죠. 그거만 매매를 적용한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 다음 교환입니다. 교환은 거래금액 기준을 뭘로 한다? 선거 기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세입니다. 전세는 전세금으로 가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주의해야 됩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합니다. 다만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왔다.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에다 뭐 한다? 곱하기 70이에요. 요렇게 하는 방식은 주택 임대차만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토지 임대차든 상가 임대차든 오피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이미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과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계산. 분양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 점을 주의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식인데, 중개보수의 지급식은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다. 언제?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당금시로 가는 거죠. 이것도 엄청 잘 물어요. 자, 그럼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실비. 판례가 있나? 판례. 1번 판례 엄청 잘 묻거든요.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죠. 엄청 잘 묻고 있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거 보수 초과로 처벌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거 중개했더라도 중개인이 아니고 보수도 적용되지 않는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공매 부동산 취득의 알선 그 사건에서 했던 얘기겠죠. 그러면 개공은 중개사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약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보수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했을 때 받을 보수 할 수는 없다. 됐습니까? 이 정도. 빨리 알고 있죠, 이거?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실비가 남았죠. 실비는 종류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인데, 실비는 뭘로 정한다? 조례로. 국토불행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하는 거죠. 그럼 실비도 물건지 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가 틀리면 뭘로 기준한다? 사무소로 간다. 그렇게 되고, 그럼 국토불행은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정해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불행이 정하는 그 실비 한도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 한도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부담자를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으니까 이건 누가 부담해야 된다?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인, 임대인이 부담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 의뢰인한테 유리한 제도였죠, 이게. 그러니까 누가 부담한다?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됐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중개 보수 하는 거죠? 이론이. 우리는 이걸 1시간 내내 했죠. 1시간 내내 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집 들어갈까요? 뭐야? 고령모 사업자. 제가 여기 없게. 문제집 가겠습니다. 내 문제집이 아니라, 내 문제집이면 다 띄워놓고 하는데 내 문제집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문제집 들어갑니다. 페이지 수가 102페이지? 102페이지. 대표 유형 문제 보겠습니다.
28회 문제 일부 수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총 분양대금의 미출국 X나 갚아야 되죠. B 납입금의 프리미엄 였고 2번 공인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은 무효이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정답 1번은 됐죠? 됐고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에 있던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죠. 그래서 2번 질문 알아봤어야 됩니다. 3번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세 가지 충족했죠.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와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계획만 적용하여 계산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매매만 적용한다. 금위 규정이었어 이게. 4번 주택의 임대차 중개에 관하여 주택의 임대차의 밑줄이죠. 그럼 중개 의뢰인 일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소비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며 맞죠? 그 요일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중개보수 이론 문제는요 반드시 물건의 종류를 읽으세요. 물건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님 맞고요.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그럼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의 밑줄이죠. 그러면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외의 밑줄 긋고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가죠.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1번입니다. 공인인사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로 하면서 당사자 체결은 무효이다. 맞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사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한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밑줄이고 오 나가야 되죠. 다음 3번 질문. 주택, 구속토지 포함이고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대한 모습 주택 외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외 밑줄 긋고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국토부령에 밑줄 긋고 맞죠? 다음 4번 주택, 부속토지 포함이고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모습은 주택이라고 밑줄 그어야 되죠. 시도 조례 정한 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 맞죠? 또 조례. 5번입니다.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OX, X.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임치 사유예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죠? 그러면 2번은 포인트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포인트 한 번 더 여러분들 해보고 4번 문제 갑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1번입니다. 4번 문제. 중개 보수는 중개 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 맞죠? 2번 지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당실 및 목욕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그럼 85제곱미터 이하의 밑줄이고 오피스텔 임대차의 밑줄이 거야 되죠. 그러면 중개보수의 상한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다. OX, X. 1000분의 4죠. 매매교환이 1000분의 5죠. 예,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아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밑줄 그어놓고 나가야 되죠. 4번 갑니다.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럼 실비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 밑줄 그으면 맞아요. 실비는 시도조례로 간다. 5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그럼 계약금 등고 매수 임차에 밑줄 긋고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보실까요? 중개 보수 및 태어난 설명으로 설명했습니다. 1번 개업공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거래 당사자 간의 약사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사정 및 거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개업공사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수를 받을 수 있다의 밑줄 그으면
맞습니까?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거죠. 보수받을 수 있다. 2번 토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보수. 그럼 토지 임대차의 밑줄이죠.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1천분의 8 밑줄 긋고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로 이율을 정한다. OX. X. 토지 임대차일지라도 일방 최고 0.9%. 1천분의 9다. 였어요. 자, 그럼 2번 정답입니다. 3번.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이 20만 원인 상가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월차임의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보증금 2천에 월세 20이에요. 이거는 3,400이죠. 20만 원 곱하기 70이니까 그럼 3,400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전세 4천만 원짜리 있죠. 아파트 전세 4천. 그러면 보증금 2천에다 월세 20짜리와 전세금 4천만 원짜리는 중개보수 계산할 때 그 거래 금액 기준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다. 됐죠? 특강 자료에 있는 질문인데 그래서 한번 딱 물어본 보증금 2천에 월세 20만 원이면은 거래 금액이 얼마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맞춰버리게. 그래도 20%는 틀립니다. 자, 그러면 4번 갑니다. 경기도의 중개사무소를 둔 기업공사가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죠. 그럼 경기도의 밑줄이에요 지금. 충청남도 소재한 주택을 중개한 경우 밑줄 딱 긋고 그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조례 밑줄이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죠. 그럼 경기도 조례로 하는 거죠. 주택은. 5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시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청구해야 된다. 권리관계 확인 밑줄 긋고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끄면 맞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6번하고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8번 문제 계산 문제 시작이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9번 문제로 연습합니다. 9번 문제. Y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공사 A의 중개로 매도인 갑과 매수인 간의 X주택을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X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가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를 봤는데 자, 일단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실수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는 거 아니죠. 중개보수 계산 문제는 반드시 이 원칙에 입각해 풀어야 됩니다. 먼저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그러면 대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쌍방이다, 일방이다? 이건 쌍방이죠. 그럼 쌍방이라면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래 금액을 꼭 산정하는데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때 거래 금액 산정할 때는 5천만 원 미만 거래를 꼭 주의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 거래를 꼭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 거래는 월세 곱하기 70을 해줘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세요. 물건의 종류. 그럼 물건의 종류라는 게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죠 지금.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한도, 그 다음에 제시된 요율 이걸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꼼꼼히 보시라는 얘기인데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지금 계산 문제는요. 27회가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요 문제는 21회 때 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21회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이죠.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방이에요, 지금. 일방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거래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의 X주택을 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도 했죠, 지금. 그러면 지금 갑, 을 사이에 택에 대하여 매매를 했어요. 매매가는 얼마? 3억 매매했고 임대차 계약은 을과 병이 했죠.
그럼 이거 점유 계정이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임대차는 어떻게 되느냐?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가 얼마? 40만 원. 실제 21회 때는 이걸 2억으로 물어봤어요. 2억으로. 2억으로. 21회 때는. 그러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죠,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매매 따로 임대차 따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거래 금액은 매매는 3억이 나왔고 임대차는 보증금 1,000 더하기 월세 40이에요. 그럼 이거 얼른 계산해도 딱 5천 나오죠. 그럼 딱 5천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월세 곱하기 70이에요. 그럼 딱 5천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는 거래 금액이 얼마 나왔다? 5천만 원. 맞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물건의 종류 구분해야 돼요. 물건의 종류가 뭐였다? 네. 그죠?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시된 이거 조례로 정한 거 적용해야 되죠? 책은 조례로 가니까. 맞죠? 자, 그러면 2억 이상 9억 미만이에요. 얼마? 0.4%. 0.4%입니다. 그럼 3, 42 얼마? 120만 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임대차요. 임대차는 5천 이상 1억 미만을 적용해야 되죠. 0.4%. 0.4%입니다. 그럼 0.4%면 20만 원 나오죠. 그러면 합산 얼마? 140만 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보죠. 답은 분양가 3억,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프리미엄 4천만 원부터 분양권을 매도하였다. 개공사가 이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증을 했어요. 그럼 이거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죠. 다음 두 번째 거래금액 산정해야 돼요. 거래금액은 지금 기납입금이 1억 5천이죠. 1억 5천이고 프리미엄이 얼마? 4천. 그럼 플러스 4천 하면 총 거래대금 얼마? 1억 9천. 1억 9천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세 번째 물건의 종류 뭐였어요? 아파트. 맞죠? 아파트 분양권이었죠. 그러면 지금 제시된 조건이 그럼 이거 아파트니까 제시된 유의를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그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예요. 한도액이 있죠. 80만 원. 그러면 곱하기 0.5%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5, 9, 45, 5, 1, 5, 15만 원. 한도액이 있죠. 한도액 얼마? 80만 원. 이거 일방이었죠. 그럼 정답이 80만 원. 알아보시겠어요? 제시된 한도는 항상 일방 한도입니다. 맞죠? 우리는 일방 한도 체계니까 제시된 건 항상 일방이에요. 자, 그럼 12번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개공사 A는 X시에 소재하는 갑소유의 주택 면적이 3분의 1, 상가 면적이 3분의 2인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동시에 을이 그 매수한 그 건물을 갑이 임차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개공 A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액은 총 얼마인가? 자, 이거 일방의 쌍방이에요. 일방의 쌍방이에요. 쌍방. 개공이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물어봤죠? 쌍방이죠. 그럼 곱하기 2를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곱하기 2. 다음 거래 금액 산정해야 돼요. 지금 이게 거래 금액이 주택 면적이 3분의 1, 상가 면적이 3분의 2였죠.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해 뭘로 간다? 네? 주택 외로 가죠. 상가로 가야 되죠. 상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을이 매수한 그 건물을 갑이 임차했다. 점유 대정.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죠 지금. 그럼 이거 뭐만 적용하면 된다? 매매만. 그럼 매매만 적용합니다. 그럼 매매가액이 얼마 나왔어요? 3억. 조건 제시 지금 3억 됐죠? 그럼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팔고 지금 임차는 주지 않았으니까 매매만 적용하고 이게 물건의 종류가 지금 뭐였다? 상가. 그럼 거기 X시 조례는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그럼 상가니까 적용해야 되죠. 0.9%. 그럼 얼마 나와요? 270만 원. 맞죠? 쌍방이었죠? 540만 원.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보시겠어요? 이게 25회 때 문제 있죠? 25회 기출문제 일부 수정. 25회 때 이 문제를 냈는데 이게 역대급이었어요.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25회 때 이거 엄청 틀리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둘에 이거 제시해 나가.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쌍방이냐 일방이냐. 그다음에 거래 금액 산정해야 되죠. 세 번째,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해야죠. 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뭔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아주 역대급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25회 기출문제 일부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더 보실까요? 개공사 갑이 X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오피스텔을 85제곱미터 오피스텔 밑줄 그어야 되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차익을 중개한 경우와 정소유의 일반 주택을 보증금 3천, 월차임 50만 원으로 임대차익을 중개한 경우에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합산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27회 때 냈던 계산 문제 마지막 문제 27회 때 냈던 문제를 거꾸로 약간 비틀어서 냈어요. 이거를 27회 때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27회 때는요. 둘의 중개보수의 차익이 얼마냐 얼마냐를 물어봤어요. 차이가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게 갑이 을과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합산액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쌍방이다 일방이다? 일방인데 합산이죠 이거. 그럼 쌍방이라 봐야 되죠. 근데 곱하기는 아니죠 이거. 각각 틀리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오피스텔에서 이제 거래 금액이 보증금 3천에 월차임 50이죠. 그러면 보증금 3천에다가 월차임 50이면은 얼른 계산하면 얼마? 8천. 맞아요? 그럼 OP는 8천만 원 나옵니다. 그럼 이거 85제곱미터 이하의 OP였죠? 그럼 물건의 종류가 OP 적용하는 거 맞죠? 그럼 0점. 4%. OP는 요율지시 안 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0.4%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32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주택이라고 했어요.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천에 월차임 50이에요. 그럼 이거 거래금액 총 얼마? 역시 8천. 그럼 이건 요율을 적용해야 되죠? 요율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요율 적용하면 거기 제시된 게 있죠? 주택이니까. 그럼 8천짜리 얼마? 0.4%. 근데 이거 한도액 있죠? 한도액 얼마? 32만 원인데 30만 원 한도액이에요. 그럼 30만 원을 받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둘이 합산하면 얼마? 60만 원. 문제가 아주 까다롭죠? 그래서 왜요?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가 25회 때 기출, 13번 문제가 27회 그걸 약간씩 수정한 거예요. 비틀어가지고. 응? 그래서 어쨌든 계산 문제 이 정도. 나머지 그럼 14번, 15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정보망 및 협회로 문제가 이 보수 계산 문제, 보수 문제 있죠? 보수 문제가 30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다 빠져버렸어요. 다 빠졌습니다. 우리 저녁반 기출을 다룬 적 있죠? 다룬 적 있잖아요. 기출 문제집으로 꼭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문제가 굉장히 허접해요. 좀 부족하다고요. 진짜 중요한 지문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 꼭 확인을 해보시고 기출집 갖고 있죠? 기출 문제 30대 아주 좋은 그런 문제들이 다 빠졌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정보망 및 협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정보망하고 협회로 들어갔는데 이건 이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은 39쪽이에요.
이 정보망에 대해서 먼저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이자가 정보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거래용 사업자를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국장이 지정권을 갖고 있고 이거 지정할 수 있다예요. 그럼 지정 요건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데 지정 요건은 일단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맞죠? 그러면 부가통신 사업자면 다 되니까 개인, 법인 따지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어요. 왜? 중개법인은 부가통신 사업이 겸업에 없죠. 그러니까 중개법인만은 안 돼. 다음 가입비용 신청한 개공의 수가 500명 이상은 돼야 되고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되죠. 이 숫자 암기하고 있죠. 5 빼기 2는 3이다. 꼭 암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1명 이상이고 공인인계사도 1명 이상이 돼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공의 컴퓨터가 아니죠. 국장이 정하는 거래용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서버죠. 서버 이거.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 꼭 해주시고요. 올해 지정 요건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에 지정 절차 충분히 꼭 숙지하는데 자 그럼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 절차는 먼저 거래용무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건 당연히 요건을 갖췄으므로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고요. 이때 서류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대로 첨부한다.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500명 이상 가입비용 신청서 있죠. 그 가입비용 신청서 사본 전부 다 들어와야 되고 500장 이상 들어와야 되고 이 신청서 사본 들어오는데 이게 가짜로 작성되면 안 되니까 개설 등록증 사본 500장 이상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등록증 사본 기억납니까? 그다음에 정보처리 기사획증 사본도 들어와야 되죠. 그다음에 공인인계사증 사본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공인인계사 법 쪽에서 등록증 사본하고 자격증 사본을 내는 경우가 바로 여기다. 이게 유일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도 다시 이걸 내거든요. 근데 공인인계사 법 쪽에서는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다음 이제 컴퓨터 설비 증명서를 첨부해요. 자, 그럼 신청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검토하고 요건이 적합했다. 지정을 해주죠. 그럼 지정은 며칠 내준다? 30일 내줍니다. 이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데 지정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를 하시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정을 받은 자는 운용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받아요. 이거 몇 개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운영규정 국장 승인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나오면 몇 개월 나와야 된다? 3개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요. 다음.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설치 운영을 해주는데 이거는 몇 년? 1년이죠. 1년 내에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숫자는 절차 33, 1년이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33, 1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이때 이 숫자가 이제 기억이 됐으니까 이게 기준점을 꼭 한번 봐두세요. 기준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러면 거래용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OX, X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운영 규정 승인 받아야 된다 X예요. 또 이게 운영 규정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것도 X예요.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근데 나는 9월 달에 이거 꼭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33회 지정 취소 물어봤거든요. 32회 때는 지정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물어봤어요. 31회 때 또 지정 취소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정 취소 갖고 뽕을 뺐거든요. 요건하고 절차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기억해야 되겠죠.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정 취소는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정 취소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이때 지정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 되죠. 청문하는데 다만 사망 해산 후 지정 취소한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 있고요. 그럼 부운정 일사로 암기했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규정 지정 승인 변경 승인 안 받았거나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다. 대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그러면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거나 그다음에 사망, 해산 등의 사유로 계속 적용이 불가능했을 때. 맞죠? 이거고 이때 부운정일사로 꼭 암기해 주시고 지정은 취소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인데 운영규정 승인을 안 받아버리면 지정 취소와 더불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이때는 지정 취소와 더불어 1- 맞죠?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지취 1-1이에요. 근데 대공이 정보 관련 사항을 위반했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좋습니다. 대공이 거짓된 내용으로 정보를 공개했거나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대공이 정보 관련 사항 위반하면 없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관련 사항 위반하면 지취의 1-1입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문제를 볼까요?